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이란 것에 대해 보통 다른 감정을 품어왔습니다. 하늘은 신비스럽게만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늘은 푸르고 맑고 조용하게 보이다가도 금세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호우를 퍼붓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서운 폭풍우를 휘몰아쳐 땅 위를 휩쓸고 홍수를 일으켜 집이나 논밭을 떠내려가게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뒤흔드는 천둥과 벼락소리나 어둠 속에서 불칼처럼 휘둘러대는 번갯불은 옛날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하고 겁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는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진 것, 즉 여러 신들과 초자연적인 괴물과 악마들이 산다고 여겼습니다. 번개는 번개의 신이 던지는 불덩이요, 폭풍은 바람의 신이 일으키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미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태양으로 따뜻해진 대기의 이동이고, 비는 공중으로 증발했던 수증기가 식어서 물방울이 된 것이고, 또 천둥은 정전기의 부딪힘이라는 원리를 알게 됐죠. 그런데도 인간은 하늘에 대한 공포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즉 1784년, 프랑스의 몽골리의 형제가 만든 기구가 처음으로 인간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기구는 점점 발달돼 자꾸자꾸 더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게 됐고, 1840년엔 7,000m까지, 1860년대엔 11,000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아직도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어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못했던 까닭에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은 1903년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한동안은 겨우 고도 100m쯤 되는 낮은 하늘을 흔들흔들 날았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1910년은 아직 비행기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 만큼 이러한 공상이 떠올랐던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물론 지금은 대개의 제트 여객기가 10,000m의 높은 하늘을 날고 20,000m, 30,000m가량까지 올라가는 것으로는 군용기나 실험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과학의 눈부신 발전상을 실감케 하는 소설이라 하겠습니다. 코난 도일은 괴기 소설의 아버지라 할 만큼 너무나 유명합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괴기 소설 중에는 문학사에 영원히 남는 걸작이 많습니다. 또 과학 소설과 공포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과학 소설은 잃어버린 세계와 마라코트의 깊은 바다 밑, 그리고 공포 소설로는 이 작품 하늘의 공포 등이 있습니다. 하늘의 공포. 코난 도일. 피 묻은 수첩. 세상에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라든지 꾸민 이야기라든지 혹은 단순한 생각의 잘못이라고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는 법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와 같이 세상에서도 드문 괴상한 사건의 하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15일 켄트주 위지엄 마을의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자유롭게 수첩장을 끼웠다 빼었다 할 수 있게 만든 낯선 수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데서부터였다. 수첩엔 깨알 같은 글씨가 꽉 차 있었지만 농부는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표지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이고, 이거 혹시나 끔찍한 살인사건의 증거일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그 수첩을 곧 마을 이장한테 가져갔다. 이장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너무나 괴상한 내용에 깜짝 놀라 전부터 잘 아는 런던 대학 교수한테 보냈다. 그 대학 교수도 크게 놀랐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보여야지 하고 런던 항공협회에 넘겼다. 런던 항공협회의 사람들은 그 수첩을 한번 보고 나더니 매우 흥분했다. 수첩은 앞쪽 2페이지와 마지막 1페이지가 없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에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당장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지난해 9월 14일 혼자서 고공기록에 도전했다가 그대로 행방불명이 돼버린 영국 항공계의 명조종사 조이스 암스트롱의 최후의 숙이었던 것이다. 암스트롱은 영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부자였다. 특히 기계에 관해서 특허를 몇 가지나 딴 발명가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유명했던 것은 그가 비행기에 미친 사람이란 점이었다. 디바이지스시 근처에 있는 그의 전용 비행장엔 자가용 비행기가 4대나 있었고 한 해 동안에 150회나 하늘을 날아 여러 가지의 비행 기록을 세웠다. 그는 요즘 특히 고공비행의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새로운 비행기를 주문하는 등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비참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 영국 공군의 조종사로 암스트롱에 버금가는 적수 마틀 중위가 10,000m의 고공에 도전했다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추락해 무참히 죽었던 것이다. 중위의 시체는 비행기의 잔해와 함께 발견됐으나 머리 부분이 송두리째 없었다. 암스트롱은 이 사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마틀 중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10,000m 이상의 고공 신기록을 세워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10일 12,390m라는 눈부신 고공 기록을 거뜬히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날부터 불과 나흘 만에 다시 고공 기록에 도전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수첩은 그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과 행방불명의 진상을 밝혀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상이란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것이었다. 당신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적은 수기를 읽고 스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암스트롱의 수기. 이 수기는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앞에 2페이지와 뒤에 1페이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끝난 것으로 돼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분명히 고공기록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사고도 일어나기 쉬우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조종사가 몇이나 생겼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죽은 모양이며 추락하는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면 2, 3년 전에 죽은 프랑스의 베리아 비행사와 또 그 다음에 죽은 영국의 박스터 비행사의 경우는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됐을 뿐 끝내 비행사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박스터의 경우에는 마침 그 밑을 비행하고 있던 다른 비행사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잡힌 것처럼
자꾸자꾸 올라가는 박스터를 보았다지만 비행기는 도저히 그런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올해 들어서 코나 비행사는 간신히 비행장까지 돌아오긴 했어도 조종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의사의 진단으론 심장마비라 했지만 코나 비행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의 3배나 건강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까? 그는 죽기 직전 무서워하고 거듭 말했다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번엔 마틀중이의 비극이다. 마틀중이의 시체는 머리가 없어졌다. 추락할 때 충격으로 떨어져 달아났다고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파편도 남기지 않고 없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의 비행복에 흥건히 묻어있던 기름이다. 그것은 비행기에 사용되는 어떤 기름과도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은 대관절 어디서 묻었단 말인가? 10,000m 이상의 높은 하늘은 아직도 전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다. 어쩌면 거기엔 고공밀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들이 아직도 모르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틀중이도 코나도 박스터도 그 괴물의 습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고야 말겠다. 나는 그것을 밝혀내고 싶다. 9월 10일 아침 9시 반이 좀 지나자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최신식 베로나 단발기로 떠올랐다. 친구들에게는 고공의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나왔다. 하지만 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엽총과 노로잡이용 총알 1다스를 잊지 않았다. 그 밖에도 고공용 산소호흡기나 방한용 털 스웨터, 방한복에 방한모, 방한화 등 추위를 막기 위한 완전 장비를 갖추었다. 베로나기는 상쾌하게 날았다. 크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고도를 높여갔다. 1000m쯤 올라갔을 무렵 강한 천둥과 소나기를 만났다. 그러나 비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자 곧 비는 그치고 주위는 매우 잠잠해졌다. 10시경 3000m의 고도까지 도달했다. 그 뒤로는 매우 순조로워 구름 봉우리를 자꾸자꾸 뛰어넘어 어느 사이에 4000m, 5000m로 상승해가고 있었다. 그 무렵 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베로나기의 나사못이란 나사못은 모조리 삐걱거려 금방이라도 날개가 떨어져 달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였다. 한참 동안은 바람을 업고 날면서 고도를 높여갔다. 7000m에 도달하자 방향을 바꾸어 월트샷 지방 상공을 향해 날았다. 마틀 중위 비행기가 조난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나는 이 근처에도 고공밀림이 있으리라고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고 에어포켓에 빠지기도 해 언제 공중 분해될지도 모를 아슬아슬한 지경이었다. 나는 만일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낙하산의 끈을 조절해 언제라도 금방 뛰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종종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공기가 적어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된 탓이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달았더니 금방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1시 반. 비행기는 드디어 10,000m를 넘었다. 나는 세계의 왕자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는 저 멀리 땅 위를 내려다보며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베로나기의 기능은 아직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고도를 높여갔다. 고공밀림이 만일 있다고 하면 이 근처에서 위쪽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12,000m쯤 올라가니 그보다 더 올라가기는 매우 곤란해졌다.
공기가 너무 모자라서 비행기를 지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무렵부터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며 기침을 하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3,000m 근처까지 상승했을 때 나는 마침내 단념하고 말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는 데다가 가솔린이 앞으로 1시간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주위에는 은빛으로 곱게 빛나는 구름덩어리가 흩어져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기술을 돌려 내려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비행기 앞에 화환 같은 모양을 한 이상한 구름이 태양 광선을 받아 번쩍번쩍 빛을 내고 빙글빙글 돌면서 나타난 것이다. 비킬 사이도 없었으므로 비행기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갔다. 베르나기는 별로 다른 일 없이 그 속을 지나갔으나 그때 나는 뿌연 기름 같은 물질이 비행기의 창과 날개에 묻는 것을 봤다. 그것은 수증기도 안개도 아닌 매우 작은 미생물의 덩어리, 바닷물의 플랑크톤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무서운 괴물을 보았다. 그 괴물은 의사당의 둥근 지붕보다도 훨씬 더 큰 뿌리식물처럼 생긴 괴물. 하늘을 나는 해파리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쨌든 이상한 괴물이었다. 몸뚱이 전체가 분홍빛이었고 가느다란 초록색 줄무늬가 여러 줄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2개의 긴 초록색 촉수가 늘어져 있었다. 그 하늘을 나는 해파리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천천히 너울너울 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생물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비행기를 선회시켰다. 그러자 비로소 그 일대에 모여있는 몇십, 몇백, 아니 몇천이나 되는 하늘을 나는 해파리의 큰 무리 속에 뛰어든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자세히 봤더니 하늘의 생물은 해파리뿐만이 아니었다. 넘실넘실하며 기나긴 바다뱀과 똑같이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 기구처럼 둥근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명주처럼 엷고 투명하며 햇빛에 반사돼 7가지 무지개 빛으로 번쩍이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벼랑간 저 아득한 상공에서 또 다른 괴상한 생물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것은 몸 전체가 보랏빛을 띠고 있고 한가운데는 눈과 비슷한 검은 원반이 2개, 희고 딱딱한 부리처럼 생긴 툭 튀어나온 것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내 비행기를 발견하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덮쳐왔다. 나는 바짝 속도를 냈다. 그 괴상한 매같이 생긴 공중동물의 속력은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빨랐다. 그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비행기를 따라와 나란히 날더니 몸 아래쪽에서 여러 개의 긴 촉수들을 쫙 뻗쳤다. 한 촉수가 열기로 뜨거운 엔진에 닿았다. 뒤인 탓일까? 촉수가 치직 소리를 내며 움츠러들었다. 또 한 개는 프로펠러에 닿자마자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베르나기의 기술을 급히 아래로 향하게 했다. 그러나 촉수는 또다시 무서운 속력으로 쫓아왔다. 그래서 뒤쪽에서 좌석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는 내 몸을 휘감았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다. 나는 좌석에서 끌려나갈 뻔했다. 그래서 얼른 옆척을 집어들자 2발을 연거푸 쏘았다. 그중 한 발이 공중에 뜨는 구실을 하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것에 명중되자 그 속의 기체가 픽하고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괴물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기우뚱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됐다!
나는 이때다 하고 전속력으로 급강하를 계속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고공 밀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비행장에 돌아오자 나는 친구들에게 고공 비행의 신기록을 세웠다고만 말했다. 공중 생물에 관한 이야기만은 도무지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엔 그 괴물들의 사진을 찍어와야지. 그래서 그 사실을 온 세계에 발표해야지.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저 고공 밀림을 향해 출발할 작정이다. 수기는 여기서 끝났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틀림없이 비행기 안에서 적었으리라 여겨지는 흔들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12,000m. 이제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다. 놈들이 세 방향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젠 끝장이다. 이것이 조이스 암스트롱의 최후였던 것이다.